네, 방금 소개받은 존스콘트롤 스쿨라 이강입니다. 앞서 이정남 부장님이 정확하게 4시에 맞춰주셔가지고 저도 20분 동안에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사실은 양해를 먼저 드릴게 자료집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발표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좀 발표 자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어제 밤까지 수정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의가 발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칸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파일로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스마트 시티에서 온실가스 실적 감축, 아까 기후변화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건물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법론과 거기에 대한 저희의 솔루션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내용을 보시면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건물 에너지 차원에서 어떻게 감축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과 좀 실제 솔루션을 몇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저희 존슨콘트롤 회사 소개를 잠깐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그동안 세계 최초로 발명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뭐 스프링쿨러나 그다음에 전기식 온도 조절기, 그러니까 1800년대 저희가 출시를 했었고 1972년에는 저기 보시면은 사실 미니 컴퓨터가 아닌데 건물의 자동 제어, 그러니까 BMS를 최초로 사실은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 79년에는 이따가 내용에 설명드리겠지만 인버터 용량 제어 기술을 적용한 인버터 냉동기를 처음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의 각 제품별 브랜드이고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이제 존슨콘트롤 코리아에서 냉동 공조 사업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크라는 브랜드의 냉동기를 제품을 갖다 판매를 하고 있고 모든 빌딩 솔루션을 전부 다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보면 여러 산업 부문별로 이제 감축 목표가 잡혀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건물 부문이 가장 감축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건물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물 에너지 중에 2014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냉방과 난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냉난방 여러 설비에서 어떻게 에너지 절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냉방 솔루션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냉동기를 갖다가 사용해서 제가 냉방을 하게 되는데요. 냉동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약자로 TEWI라고 하는데요. 냉동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량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냉동기에 사용하는 냉매의 누설에 의한 직접적인 어떤 온실가스 배출 부분과 그다음에 냉동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에 의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온실가스에 의한 간접 배출을 합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보시면은 직접 배출의 경우에는 냉매의 GWP 지수, 그 다음에 누설율, 그 다음에 냉매의 충전량, 그 다음에 뭐 냉매를 얼마만큼 교체를 할 것인지, 교체 주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인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접 배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냉동기 에너지 소비량, 연간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CO2를 얼마나 필요로 한지에 대한 그런 팩터를 갖다가 넣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하려면 저 에너지 소비량을 갖다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운전 시간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외기 온도가 더우면은 훨씬 더 이제 냉동기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서 요구하는 냉수 온도, 또 냉각수 온도, 그다음에 실내 부하, 그다음에 그때 각 조건에서의 효율이 얼마일 것이냐에 따라서 냉동기 효율에 따라서 냉동기 에너지 소비량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아슈레에서 그 집계한 저희 서울의 연중 그 각 그 월별 그 온도 분포도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 각 그 월별로 온도가 계속 변화를 할 때마다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동기의 에너지 소비를 예측을 하려면 저러한 변수들을 최대한 모두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하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냉동기의 어떤 그 성능 데이터를 보려고 할 때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 모델에 대해서 성능 데이터를 일부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량 계산을 하기에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 그 증기압축식 냉동기, 즉 터보 냉동기나 스크류 압축기의 경우에는 최저 소비율제와 고율기자재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최저 소비율제나 고율기자재 모두 설계 조건에서의 COP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설사 저기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온도 조건 중에 그 보통 우리가 KS 조건이라고 하면은 냉각수 31도, 37도, 그 다음에 냉수가 11도, 7도가 되는데 이러한 설계 조건에서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런 에너지 소비량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하려고 하는 방법론은 그 미국 냉동공조협회 HRI의 그런 어떤 인증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론을 갖다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HRI는 뭐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공인되어 있는 어떤 그런 냉동공조 제품을 성능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RI의 특징은 뭐냐면 제품의 성능 보증을 위해서 제조사의 성능 시험 설비와 그 다음에 장비 선정하는 그 제품 선정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신뢰성 있는 제품 성능 보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제품의 예를 하나 들고 왔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저희 제품 그 선정 소프트웨어에서 그 성능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요. 계산을 하고 장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HRI 사이트에 가면은 각 제품 모델별로 이제 HRI 인증을 받은 모델을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가서 그 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선정 소프트웨어에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과 그 다음에 HRI 그 사이트 안에 들어있는 제품 인증된 그 모델의 그 소프트웨어 넘버를 버전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버전을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이 양쪽에 두 가지를 다 같이 계속 검증할 수가 있고 또 만약 여러분이 어떤 HRI 인증 제품의 어떤 자료를 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런 소프트웨어 버전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HR에서 인증받은 그 소프트웨어에서는 저희가 연중 그 에너지 소비량을 갖다가 계산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이 장비가 설치되는 그 위치, 여기는 지금 서울을 제가 위치를 잡았고요. 저희가 이 세미나리에서 저희가 이 계산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장비의 어떤 그 냉방 운전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부하 패턴이 사실은 예측이 가장 어려운데 건물의 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중 그 냉방 부하가 높기 때문에 부하 패턴을 그 아슈레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은 그 중부하, 헤비라고 하는 그 부하를 설정하게 되고 일반 건물은 미디엄, 그 다음에 뭐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는 건물이라면 라이트 버전으로 이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부하 패턴에 따라서 그 연중의 어떤 외기온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외기온도별로 냉동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에너지 소비량과 그 다음에 냉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GWP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냉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TWI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실제 건물에서 막상 이걸 적용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떤 냉동기 시스템을 갖다가 비교하거나 평가를 할 때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법론으로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감 솔루션으로 인버터 냉동기를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인버터, 가변형이라고 하고 인버터라고 하는데 사실 인버터 기술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냉동기에서 인버터 냉동기, 스크류 냉동기나 그다음에 터보 냉동기에서 인버터를 국내에서 사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버터 냉동기를 단지 이제 기동반, 기동할 때 어떤 그 피크 전력을 제어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다음에 각 제조사들이 실제로 그 공급한 인버터 냉동기가 원래 목적대로 사실 운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절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용자가 굳이 인버터 냉동기의 필요성을 또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속형과 인버터 냉동기의 차이는 정속형 냉동기는 지금 저는 이제 터보 냉동기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압축기 흡입 측의 가이드 베인을 조절을 해서 용량 제어를 하게 됩니다. 부하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모터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소비 동력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 절감은 이루어지지 않죠. 용량 대응은 가능하지만 하지만 인버터 냉동기는 모터의 속도를 조정해서 부하 대응을 하고 또 가이드 베인도 같이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인버터 냉동기의 가장 큰 핵심 기술은 뭐냐면 모터의 속도와 가이드 베인을 적절하게 그 로직으로 제어를 해서 어떠한 부분부하 운전 조건에서 압축기 효율을 가장 최적화하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각 제조사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지만이 실제로 각 부분부하 운전 조건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속형 COP가 설계 조건에서 6.17호이고 그 다음에 인버터 냉동기가 설계 조건 100% 부하에서 6.035입니다. COP가 정속형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보시면은 부하가 분부하로 가면서 효율이 인버터 냉동기가 훨씬 더 효율이 급격하게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MPLV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분부하 효율이고요. 분부하 효율은 각 부하가 100%, 75%, 50%, 25%의 효율에다가 연간 운전 시간의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을 한 것인데 정속형이 7.467, COP는 정속형이 훨씬 더 약간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버터 냉동기가 MPLV 분부하 효율은 10.5로 훨씬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MPLV 계산식에 보면 A, 그러니까 100% 부하일 때에 가중치가 0.01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간 운전 시간의 1%만이 설계 조건에서 운전이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서울 지역의 연간 외교운동 조건인데요. 보시면은 99%는 설계 조건이 아닌 부분에서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분부와 효율이 좋아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 USRT, 500 냉동통 2대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운전비로 환산을 했을 때는 19% 정도 절감이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인버터 냉동기가 정속형 냉동기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4천만 원 정도가 연간 절감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건물에서 2년 안에는 전부 다 페이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요. 보시면은 인버터 냉동기가 정속형 대비 24% 정도 절감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 설비 최적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론 설비 최적화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 여론 설비라고 하면 냉동기, 펌프, 냉각탑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냉동기의 어떤 그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말씀드렸고 여론 설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효율이 좋아야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선 순위는
냉동기가 가장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펌프나 냉각탑에 비해서, 그래서 냉동기가 가장 최적화되는 부분으로 냉각탑과 펌프를 같이 제어를 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 효율을 제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에너지 절감을 가능하게 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아까 냉동기의 각 부분과의 효율을 보여드렸는데, 부하에 따른 냉동기 효율 곡선을 갖다가 제가 모델링을 해서 이 냉동기가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에서 운전되도록 전체 여러 설비를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할 수는 없고요, 자동으로 그것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대의 냉동기가 설치될 경우에는 각 냉동기를 조합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으로 대수 제어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냉동기가 국내에서 다 대수 제어를 하는데, 그것이 단지 냉동기 하나가 온도가 더 이상 안 떨어지면 다른 한 대를 그냥 온오프식으로 켜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있을 때 가장 최적의 그 효율 조합을 찾아내서 그걸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펌프나 냉각탑은 전체 열원 설비의 가장 효율이 가장 최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펌프나 냉각탑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효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설비, 시스템의 관점으로 보고 제어를 하게 됩니다. 아직 국내에 저희가 이 사례가 없어서 일단 오늘은 그냥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사례만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탠포드 대학교는 다 잘 아시는 학교고 360개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204만 제곱미터고 리노베이션을 2015년에 했는데요. 여기에는 뭐 터보 냉동기, 열효수 냉동기, 보일러, 열원 설비가 들어갔고, 여기에 이 열원 설비 최적화, 저희가 이제 약자로 CPO라고 하는데 적용을 해서 2015년에 저희가 이제 제공을 했고요. 적용을 해서 2016년, 17년에 건물 피크 부하가 17% 감소하고 연간 50만 불의 에너지 절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희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계속 좀 발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트펌프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히트펌프는 잘 아시지만 국내 히트펌프 뭐 시스템 에어컨도 히트펌프고 여러 가지 히트펌프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순행식 히트펌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용량이 좀 큰 히트펌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냉동기는 이제 냉방을 목적으로 해서 운전을 하게 되지만 히트펌프는 보시면은 제가 증발기에서는 냉방을 하고 응축기에서는 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동시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증발기와 응축기에서 냉방 난방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굉장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냉방 운전을 할 경우 COP가 효율이 2.9이고 난방 운전만 할 경우 COP가 3.8인데, 만약에 동시에 냉난방을 하게 되면 압축기의 소비 전력을 들여서 소비 동력을 가지고 냉방과 난방의 어떤 효과를 얻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효율은 6.7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시스템 효율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은 건물에 적용하고 있는 냉동기와 보일러 시스템에 비해서 전체 효율이 5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트펌프가 적용 가능한 것은 당연히 난방부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무실, 호텔, 대학교, 병원, 뭐 제조공장, 그러니까 난방부하가 항시 존재를 하는 공간에는 충분히 히트펌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오전에 뱀스에 관한 세미나를 듣고 왔는데, 뱀스가 앞으로 보급이 많이 활발히 되면 저희가 실제 건물에서의 많은 에너지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국내에서 아직 자료를 못 찾아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의 부하 패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겨울부터 가을까지 연중 냉방 난방 부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병원에서 겨울철, 뭐 봄, 여름, 가을 항시 난방 부하가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같은 경우 특히 이런 히트펌프 시스템을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냉방 부하가 물론 봄, 여름, 여름에 가장 많지만 꾸준히 난방 부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냐면,
난방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히트펌프를 선정을 합니다. 히트펌프를 난방부하 기준 선정을 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응축기에서는 이제 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증발기에서는 냉수가 나오죠. 그래서 난방 운전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난방은 이제 그 부하 패턴이 또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를 같이 둬서 보일러에서 또 갑작스럽게 그 부하가 증가할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대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냉방부하, 부족한 냉방부하는 냉동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냉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히트펌프의 높은 효율을 얻으면서 또 냉방부하도 대응을 하고 또 보일러에서 난방부하도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시간이 21분이 됐네요. 네, 20분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떤 온실가스의 실적 감축을 위한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 스마트시티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솔루션,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 업체들의 좋은 솔루션들을 제안이 돼서 실제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